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박명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교권보호관의 정식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전담기구가 되는데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과 현장 조사, 교원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 교권보호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시간, 2시간, 최대 24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의 역할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신속성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담 조사하는 사안 조사관 10명과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갈등 조사관 100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교권보호관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악성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교사가 이른바 독박 대응을 해오던 악습을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을 앞두고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전담조사관을 선발하는 것은 과연 전문성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에 덧붙여 교권 침해 사안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여서 단순 경력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세심하고 명확한 조사 기준을 정립하고 따라야 할 것인데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과 염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안에 대한 시급함으로 인해 정식 출범의 시간을 서두르게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재촉하기에 앞서 전문성과 꼼꼼한 기준 정립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TV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셀프 배정하고 셀프 감사까지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그 의원 재량 사업비 문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와 당진 참여대 시민연대, 세금 도둑 잡아라, 그리고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가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지방의원의 재량 사업비는 지난해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요. 진보당 충남도당이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당시 진보당은 충청남도 의회가 사실상 폐지됐어야 할 그 의원 재량 사업비를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만 바꾼 채 이 관행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게 확인됐다라면서요. 예산 감시자인 의회가 사실상 이 예산 배분제 역할까지 해왔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의원들에게 예산의 심의 권한을 넘어서 예산 배정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특정 선거구에 예산이 편중된다거나 또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당시에도요, 이 예산의 감시 그리고 견제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이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치중되거나 아니면 합리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많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충남 서산시에서는요 기량이 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예술단에 충청남 도비 1,500만 원 그리고 시비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지원됐는데 부실 공연 그리고 행정관리 부재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작년에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아서 결국 시민사회가 공익감사 청구에까지 나서게 됐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들 단체가요, 이 언론 보도 인용하면서 2025년도 본 예산에 의원들이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던 사업비가 574억 원이나 됐는데 여기에 이제 추경까지 더하면은 모두 720억 원. 이거 1인당 최대 18억 원에 달한다라면서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예산을 셀프로 편성하고 또 스스로 심의하는 관행. 이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편법적 예산 운영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라면서요. 충청남도 의회가 집행기준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2년이죠. 이 감사원이 지방의 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방식, 이 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이후 행안부에서도 이 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 금지하는 방침을 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충청남도 의회는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이 의원 재량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관련 문제를 좀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새롭게 출범한 의회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늬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입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시가 청년 정책의 외형은 좀 키웠지만은 실제로는 실제보다 커 보이는 예산 착시에 이게 불과하고 또 이거에 비해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이거는 빈약하다라는 진단과 함께요. 정책 참여 기구가 뭔가를 제안해도 이게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속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과 권인호 의원이요 이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 이 청년 정책 외형 그리고 체감도 사이의 간극이 상당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청년 정책 규모가 커졌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내실은 부실하다라는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조례와 정책 전달 체계 이거는 좀 비교적 잘 갖춰졌는데 이 청년의 취업이나 소득 아니면 주거 안정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은 부족했고 또 이제 사업비마다 바뀌면서 이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이날 토론에 참석했던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는요. 대전의 청년 기반 정책은 전국의 최상위 수준이긴 하지만은 일자리와 소득 분야의 직접 지원 이건 좀 충분치 않다라면서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죠. 이 라이드 사업 이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에 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첫 일자리 공적 보장이라든지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 정책의 무게 중심 옮겨져야 한다 이렇게 좀 제언했습니다. 네. 배재대학교 이재원 교수도요. 라이드 사업이 청년 예산에 편입되면서 이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는 보이지만은 청년에게 직접 돌아가는 일자리 예산 비중 이거는 4.1%에 그쳤다라면서요. 대전시가 대학과 또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그런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이 청년 재정을 일자리와 주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에 치우친 정책 범위를요, 이 청년의 정착과 또 생활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직 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재정 자문위원은요, 단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기 어렵다라면서요. 일자리와 주거, 공동체가 맞물리는 정주 생태계를 만들고 또 이제 축소된 청년 커뮤니티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참여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청년 참여 기구를 연결해서 이 청년들이 예산의 일부를 직접 설계하는 그런 청년 자율 예산제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직접 예산 설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 청년 정책 참여 인원이나 그 제한 수용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이 장애라든지요, 아니면 돌봄, 이주, 빈곤과 같은 이 다양한 청년의 삶을 경험을 그 의제 형성부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이 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지적 그리고 대안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의회가 공식적으로 마련했던 토론회에서 정리된 내용인 만큼 이것 좀 잘 참고해서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보는 뉴스 브리핑 IMTV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듣고 계십니다.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잡곡밥 대신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어야 하고 병원 치료 때문에 몸이 힘겹지만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이 되기 때문에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는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대전의 11살 초등학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는 어려움에 제도적 장치마저 미비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희귀질환 학생들의 실태와 교육권에 대해서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소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앞서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 이 희귀질환 학생의 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현재 관련 실태가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은요, 가장 최근인 2023년 한 해에만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가 대전에서 1,651명, 세종에서 398명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신규 환자의 13%가 20세 미만 아이들인데요. 이 비율을 적용해보면 대전에서만 해마다 200명 안팎의 아이들이 희귀질환 진단을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려워서요, 이 예. 숫자가 해마다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전과 세종에서 희귀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특히 크론병은 2023년 한 해 대전에서만 128명이 새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신규 환자 4명 중에 1명이 20세 미만인 만큼 아이들에게 조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해 주신 그 앞의 사례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학교는 또 아이의 일상 내지는 사회를 지키는 그런 일인데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학생이 이게 유급이 되지 않으려고요. 학교에 이제 직접 출석하는 그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교육제도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동안 희귀질환 정책이요, 병원 안의 문제로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뒷받침하는 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공백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출석 문제입니다. 예. 현재 법정 감염병이나 체험학습은 출석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희귀 질환으로서 정말 힘들어서 입원과 외래 치료를 해야 하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식적인 진단서를 낸다 할지라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점인데요. 크론병과 같은 만성 희귀 질환은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정기 치료로 인해서 결석과 조퇴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질환의 특성상 1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런 아이들은 멀리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춰서 낸다 할지라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목고나 대학 진학 때 성실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8년도부터 그 일부 대학들이 생활기록부 정성평가와 출결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희귀질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픈 것도 힘든데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치료가 이렇게 서류를 갖추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원격 수업을 하면 출석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신청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자체가 엄격하기도 하고요. 또 만성질환 학생들에게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격차가 매우 큽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은요,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이런 학생들에게 건강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원격 수업 등을 통해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긴 한데요.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지난해 대상자가 전국에 2,000명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평소엔 등교가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병세 기복도 심한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예. 크론병 같은 만성질환 아이들은요. 완전히 학교를 못 나가거나 원격 수업만을 들어야 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등교하면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원격 수업으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출석 인정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험과 진로 날짜 사이에서 매번 목숨 거는 선택을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가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려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이나 재량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학교 출결 문제뿐만 아니라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해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도요. 그 학생을 위해서 대체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희귀 질환 학생들에게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사전 조사를 하거나 식단 편성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론병 환아처럼 장질환으로 백미밥이나 특수식이 필요한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미밥 한 공기 나눠주는 것조차 법과 조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교장과 영양교사의 개인적 재량에 내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근거가 정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교의 지원 부재에 더해져서 국가복지 지원마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크론병 환아들은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장식, 즉 특수영양식이 필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제한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하루 1만 원 안팎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오히려 줄었습니까? 네네.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에 달하는 영양식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하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 급식실에서도 또 국가복지 지원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학교 차원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필요한 지원이나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대전과 세종에는 희귀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조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수님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은 희귀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조례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선뜻 적극적인 배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정 학생만 개별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형평성 논란뿐만이 아니라 행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다행히 대전과 세종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인지하고 있고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든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형식적인 선언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예산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겠죠.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대전과 세종에는 조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들은 이와 관련한 조례들이 마련이 돼 있고 또 그래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다른 지역들은 이미 상당 부분 기틀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에 대구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요, 충남, 충북 등 여러 시 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은요, 예.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치료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라든지 또 인식 개선 교육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핵심은 조례 제정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운용입니다. 대전과 세종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의 타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좀 참고해서 네.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예.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타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교수님께서 이 사안을 들여다 보셨을 때 가장 시급한 지원이나 또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희귀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학교나 교사, 개인의 대란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명확한 제도적 보장 장치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출석 인정과 학습권 보장인데요. 감염병이나 체험학습처럼 희귀질환도 치료 목적으로 결석이나 조퇴를 해야 할 때 출석으로 인정받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학년이 바뀔 때마다 희귀질환의 아이나 또는 부모가 교과목 선생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학습 자료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석 인정 기준을 조금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빠진 수업의 학습 자료나 보충 지원을 정당한 권리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 현장의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특수시 제공이나 건강관리가 개별 학교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재정적 기준이 명확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라도록 돕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인식 개선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도나 지원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희귀질환 학생만은 이제 별도로 구분하는 제도가 되다 보면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함께 고민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희귀질환 학생만 따로 떼어내는 별도의 제도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식의 알레르기 조사와 같이 기존 조사표에 관련 건강정보라든지 식단 배려 항목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현장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특정 아이만 별도로 그 눈에 띄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이죠. 이렇게 기존 체계의 틀을 활용하면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방안, 즉 티 안 나게 촘촘히 지원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인식의 토양이 다져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크론병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질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멀쩡한데 왜 특별대우냐라는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급식 종사자 또는 학부모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필수적 조치라는 공감대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귀 질환의 경우에 이것은 확률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집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위험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지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과 또 의료기관 네. 기반의 국가 등록 사업이 이미 가동 중에 있는데, 하지만 환자 측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현재 19곳으로 국가등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진료망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한계는요,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와 경험의 공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희귀질환의 종류가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특정 의료기관이 모든 질환의 진료의 어떤 경험을 완벽하게 축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임상 경험이 기관별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조금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리 조직을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경험을 모아서 진료 현장에 연결해주는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에서만 환자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네. 축적된 전문성과 치료 지침을 각 권역별 전문기관과 진료 현장에 함께 나누고 확산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당 그 부처에서라든지 또 네. 하나의 그 중앙지원센터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얼핏 드는데 말이죠. 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러한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한 곳을 더 늘리기보다는 그렇게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희귀질환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와 또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물론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제 마련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희귀 질환을 그동안 주로 치료나 의료비 지원과 같은 병원 안에서의 문제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치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 역시 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실과 급식실 또 운동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병원에서의 치료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학교에서의 배움은 아이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귀질환 아이들이 의료체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학교라는 일상에서도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삶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귀질환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소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시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세현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지역의 일부 홈플러스 매장이 지난 13일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까지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파산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서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홈플러스가 또다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일단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로 늘리면서 일부 매장들이 지난 13일에요. 영업을 재개하기를 하긴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홈플러스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홈플러스가 작년에 3월에 그 MBK가 소유주인데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동안 이게 잘 회생이 잘 되지 않고 점포가 계속 폐쇄되다가 지난달에 7월 3일에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냐. 거의 이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듯 했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 메리츠에서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해서 다시 재개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며칠 전에 8월 13일에 재개장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 재개장 한 이후에 이 영업이 잘 되고 한다면은 이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을 보고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저는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이 결정이 9월 4일에 다시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9월 4일까지 최대한 새로운 인수자도 찾아야 하고 예. 그리고 9월 4일까지는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요거는 좀 우리가 살려보겠다,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여전히 이제 소유주인 MBK나 그 채권단인 메리츠에서 돈을 조금 더 추가로 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수자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약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이 재개장한 그 대전에 이제 유성점하고 대전 가오점이 남아 있는데 이 재개장을 했는데 손님들이 오고 가서 보니까 되게 활발하다. 네. 뭐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홈플러스 회생 절차 과정에서 정부와 네. 금융권에서 무려 6조 원이 넘는 모두 해서 그런 지원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연 매출액을 웃도는 막대한 돈인데 이런 돈이 한 유통기업 되살리기에 투입된 셈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6조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생으로 그 돈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 대출을 연장해 주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그 대출 빚을 상환을 유예한다거나 국가의 돈이 생으로 들어간 거는 그 사이에 점포가 폐쇄되면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업급여나 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실업보험료를 낸 고용보험에서 나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가가 여기 이 홈플러스에 정말 생으로 돈을 그냥 다 집어 넣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국가가 상환 유예를 한다거나 저리에 자금을 대출해 준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재원이 좀 들어가는 셈인데 왜 그럼 그렇게 하냐? 예. 그건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있는 일자리를 잘 보존하자라는 점에서 국가가 조금 도움을 줘서 이 일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그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도 좋고 그 일자리가 있는 그 지역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이것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이제 9월 4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가결되지 않으면요, 교수님 곧바로 그럼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나 이제 9월 4일까지 또 다른 이게 회생 가능성이 또 있을 무엇인가가 또 제시가 되면은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 그 전에 9월 2일에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9월 2일에 모여서 조금 우리가 돈을 더 내서 조금 더 진행시켜 보자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또 법원에서 9월 4일에 그냥 문 닫고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안 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9월 4일이 또 중요하긴 한데 그 이후에도 예. 조금 더 연장이 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네. 예. 홈플러스 사태를 한 기업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요.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마트 폐점이 된다라고 하면 노동자, 입점 업체 그 업주 또 관련된 많은 협력 업체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바로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특히 직원들은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요. 중년 여성들이 많은 편이고 네. 이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 단절, 결혼하고 애 키우다가 이제 직장을 잃고 나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애도 크고 이래서 다시 직장을 찾은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예. 특히 홈플러스가 한 80% 정도가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이고 이분들은 또 직장을 잃으면 다시 직장을 찾기가 어렵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그 가구의 생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그 일자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있으면 주변에 골목 상권이나 아니면 전통 시장이나 이렇게 충돌을 한다, 갈등이 있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그 주변의 골목형 상권, 상가들이 사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예. 그 대형마트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쇼핑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가 없어지게 된다면 직원들의 일자리도 없어지지만 바로 그 지역의 인구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의 경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상권 활성화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형마트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우려는 역시나 이제 대규모 실직 사태 말씀해 주셨던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 생존을 당장 이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벌써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게 또 국가가 내버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또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약간의 사실 최근에 그 사람들 소비 성향도 바뀌고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도 많아져서 대형마트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조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마트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고 지역 소멸도 있고 사람들의 소비 성향도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러나 대형마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구조조정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매력도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살려가는 방향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또 그 지역의 활성화, 상권 활성화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나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이고 네. 성과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서 그래도 이제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 예. 그런데 이제 지역 대형마트가 보면은 폐점 이후에 그 땅, 그 위치에 있던 그 점포 부지 대부분이요. 주상복합, 공동주택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형마트가 있던 부지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또 이렇게 잘라져 있는 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큰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주택부지, 주택을 짓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거꾸로 요새 부동산 땅값이 오르니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홈플러스의 주인이었던 MBK가 그동안 점포를 폐쇄한 다음에 그 땅을 이 주상복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설사에 판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글쎄요, 그 주택도 필요하죠. 주택도 필요하지만 주택만 있어서는 그 지역이 제대로 경제가 잘 운영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뭐 주택을 지어야지 돈을 번다 이렇게만 이 지역 경제를 운영하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전시에서도 유성점이나 이런 데 폐점이 되면 거기에 뭐 주상복합을 지으면 되지. 그거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성 지역에 최근에 주상복합이 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도심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무조건 그 건설사들이 아니면 뭐 이 대형마트에서 그 사업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밀고 주상복합을 짓고 뭐 이런 것들 이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찬성을 해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시 경제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교수님 관련해서 어떤 방안,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거는 홈플러스가 재생하는 거죠. 회생이 잘 되는 거죠. 이미 많은 점포들이 폐쇄가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점포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점포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예. 주변에 있는 유성점이나 뭐 가오점이나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게 한다면은 사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인수자를 좀 발굴하고 예. 약간의 만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바른경제 시간에는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인권 이슈와 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짚어볼까요?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권고사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교육을 좀 제도화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라는 권고였는데요. 오늘은 권고사항의 자세한 내용과 이러한 권고가 나온 배경, 그리고 권고가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그리고 시도지사 및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그리고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에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그리고 이어서 시도 및 시군구 구의장에게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시 이수 실적 및 성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시도지사에게는 각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에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 그리고 각 정당 대표에게는 인권위는 당헌 당규 및 윤리 규정 등의 인권교육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방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라는 것이 이번 권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을 이렇게 의무를 제도화한 권고인데 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인권 교육을 이렇게 꼭 집어서 권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방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 보호와 정진을 실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인권이고 인권 기준의 지방행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이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등 구성원 모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의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인권위가 이러한 권고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대상 교육을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하셨습니다. 실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인권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강력 2개 군데, 기초 32군데 중에서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인데요.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어지간하면 수강 정원이 차서 진행을 하는데 지방의원 대상의 인권교육은 수강생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힘들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지역인권사무소 직원분한테 지방의원 대상 인권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도 강좌를 진행하기 위한 최저인원을 채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지방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이제 어느 정도 안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6개 특강력시도에는 모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는 모두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강력시 인권정진조례 7조 1항에서도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지방의회 의원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과 제2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지방의회를 인권교육의 이행 주체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등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공기업 등에서도 인권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를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의 관심에 따라 인권교육 이행의 차이가 있고 온라인 중심의 시간 때우기식 형식적인 교육이란 비판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방의회 의원들보다는 인권교육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했는데 지방의원의 인권교육 실시가 가져올 변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자료로 언급한 2025년 인권위 실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은 인권교육이 개인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조례 재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예. 예, 다수 의원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인권위원회 권고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갑질, 일탈, 인권교육으로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실제 앞서 실태조사에서 지방의회 소속 응답자 71.2%는 근무 중에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27.8%에 달했습니다. 네. 또 응답자 60.4%는 지방의회는 권위적인 위계구조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가 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또 이제 인권교육 제도화의 또 다른 기대는 지방행정을 인권 기준으로 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물 하나에도 인권 기준이 적용되면
소수자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먼저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꼭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고 해도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인권 친화적 행정, 네. 공무원 조직 안에서 업무를 노동인권 기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정 활동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의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인권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시자들 오늘은 지방의회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아이유의 바이 썸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대신 진행했던 박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